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장, 바로 조사 설계와 설문지 작성하는 부분을 같이 들어갈 텐데요. 실제로 설문지를 작성하라라는 문제들이 필답형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잘 알고 있어도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막상 제대로 된, 잘 만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일단 조사 설계와 설문지 작성하는 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죠. 그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 방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서로 특징이 다르죠. 전화조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한 조사죠. 그리고 실제로 대면에서 하는 조사, 대인 면접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면 조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편을 이용한 우편 조사, 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조사. 온라인 모바일도 좋고 인터넷 조사도 좋고 이렇게 크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나눠지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때는 그 특징에 따른 설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먼저 전화조사를 보면 전화조사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전화조사에서는 시각적 자료 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장점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서 조사하는 조사원 통제를 좀 잘 할 수 있고, 단점을 좀 밑에 놨어 볼까요? 약간 리스트가 있으면 신속하게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화조사실 같은 데서 이렇게 전문 조사원이 집중해서 하루에 얼마씩, 사실 옆에 사람은 하루에 50건을 조사하는데 나만 30건 조사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높게 감독 관리가 쉽게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장점일 때는 좀 응답 문항이 적은 그런 경우에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 좀 조사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의 경우는 어떤 시각적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설문이 길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보기 문항 같은 경우도 문항이 길어봐요. 보기 문항이 한 10개쯤 있어봐요. 그거 불러주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듣다가, 귀찮아요. 딱 전화 끊어버릴 때도 있고, 혹은 그냥, 그냥 앞에 거, 그냥 불러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전화를 받는 가구가 일반 전화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요. ARS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화조사에서 RDD라는 방법이 있어요. 랜덤하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랜덤 넘버를 그렇게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리스트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을 조사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표본에 따라서 그렇게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거를 그냥 번호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랜덤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RDD 방법으로 그렇게 다양한 번호를 이제 생성해서 전화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캐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전화조사를 어떤 컴퓨터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랜덤 넘버도 생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질문을 읽어줄 때 이 질문 순서들 그런 것들을 랜덤하게 또 이렇게 번호 순서를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직접 이제 손으로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원이 되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전화조사는 쉬울 때는 굉장히 쉬워요. 리스트가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짧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랜덤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쿼터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다르냐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자, 대면 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 조사라고 하면 면대면 조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F2, F 이렇게도 불러요. F는 뭘까요? face to face 이렇게 해서 면대면 조사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고 조사하는 것. 보통 우리가 면대면 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의 바이어스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사원의 통제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조사원들이 어딘가로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면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조사원이 관찰자의 역할까지 해야 돼요. 실제로 응답 대상자들이 뭐 우리가 30대 남자를 뽑고 싶다. 그렇다면 진짜 30대 남자인지를 관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사용하는 브랜드 같은 걸 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전화기를 뭘 사용하냐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화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화 오면 바쁩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만, 바로 눈앞에서 면대면 조사에서 이제 좀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되게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좀 어려워서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사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 사실 찾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그냥 만나서 조사하는 것보다 리스트가 있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집을 찾아가야 되고 그 업체를 찾아가야 되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면대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뭐 시각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직접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조사에서의 어떤 성공의 척도, 뭐 양적인 척도도 있지만 질적인 척도로도 제 면접조사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이제 매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A등급 면접원, B등급 면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척도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양적 척도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응답자를 잘 접촉하고 응답자 레포라고 해서 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좋은 면접원으로 이제 평가받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면접조사가 별로 큰 조건이 없이 뭐 서울 지역의 30대 남자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조사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리스트가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면접조사에서도 직접 이제 자기 기입식 설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자개식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타개식이라고 해서 면접원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원 관리식,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고 직접 면접원이 쓰는 건데요. 이럴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 쓰는 것이 어려워서 녹취 같은 것을 해서 나중에 그 녹취를 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요즘 면접원 조사에서는 이제 캐피 시스템, 캐티와는 달리 캐피는 말 그대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종이 설문지가 아닌 캐피로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검토되는 그런 방법도 쓰게 됩니다. 이제 좀 특이한 조사가 바로 우편조사인데요. 전화나 면접조사는 직접 조사원이 어쨌든 전화를 통해서든 혹은 직접 얼굴을 보고서든 만나게 됩니다.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편조사는 그렇지 못하죠.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형태입니다. 우편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온라인 조사, 이 둘은 응답자 통제가 안 돼요. 단 조사원에 의한 편기, 우리가 편기를 바이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는 없지만 응답자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편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받고 그것을 응답해서 다시 이제 그 반송까지 해줘야 되는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응답 시간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을 기대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는 뭔가 홍보물까지 같이 보내면서 뭐 조사를 참여할 사람은 하고 뭐 아닐 사람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될 때 우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리 조사의 목적으로만 우편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뭔가를 이제 같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우편조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응답자의 통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조사 문항이 쫙 이제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나오지만 우편조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받으면 그냥 응답자가 막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몇 장이야? 그리고 막 뒤로 넘겨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질문 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사실 누가 그 응답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당 비용도 낮고 또 조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응답률도 떨어지고 어쨌든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당 비용, 단위당 비용도 낮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넓게 흩어진 곳에서도 우편조사가 가능은 하죠. 하지만 응답 돌아오는 회신율이 낮다는 거,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 조사는 전문 패널 회사, 소비자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조사와 또 인터넷 조사를 조금 구별을 하는데, 이제 웹으로, 웹설문이라는 걸 구축하거든요. 웹으로 설문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웹설문 URL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URL에 들어가서 응답할 수 있게. 당연히 온라인 조사는 PC용으로도 되고 또 요즘은 모바일용으로도 편하게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조사에서 사용하는 그 패널을 통제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패널들한테는 좀 더 긴 설문의 조사가 가능해요. 그만큼 사례를 많이 주면 되니까. 그리고 패널은 내가 스스로 응답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가입하는, 자기가 이제 손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패널들한테는 조사할 기회가 오면 그거를 조사를 참여하면은 그만큼 이제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패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응답자의 통제는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패널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40대 주부라고 했는데 뭐 30대 남자의 막 30대 남자라고 찍고 응답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들을 쭉 살펴보고 뭔가 신뢰성이 없다면 그 패널들을 이제 재정비를 해야겠죠. 또한 이제 온라인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전체 모집단을 사실 대표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조사하고 싶어서 참여한 패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경향이 좀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조사에서는 이제 그 어떤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런 자료가 제공이 돼서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또 조사 참여가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신속하고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라고 했을 때 좀 내가 가진 비용, 예산과 또 내가 가진 시간, 또 조사하는 대상의 특징, 또 설문 길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조사는 전화조사로 안 될 것 같아. 설문이 너무 길어. 이 조사는 반드시 동영상을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사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질문지를 설계를 해야 돼요. 설문지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설문지는 표준화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 표준화된 구조를 가진 문항으로 이제 질문지를 설계합니다. 질문 순서도 고려해야 되고 질문 용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문항을 줄 것인가, 이거를 한 개의 문항으로 될 것인가, 두 개로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또 객관식으로 할까, 주관식으로 할까,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 것이 질문지 작성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보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라는 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를 할 때 응답자의 정보, 응답자가 대답을 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질문지법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부분의 문제를 질문지법으로, 설문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 표준화된 질문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너무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기 안에 갇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응답자를 통해서 응답을 얻다 보니 지금 나와 있듯이 응답자가 잘 기억을 못한다든지 또 응답자가 뭔가의 이유로 제대로 된 답을 안 하는 문제라든지 또 응답자가 잘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아예 답을 모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응답자를 통한 그 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질문지 작성의 단계를 좀 볼까요? 첫 번째, 당연히 내가 이 질문지를 통해서 뭐를 얻을 건데? 필요한 정보가 뭔데? 그것을 나열을 쭉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내가 이 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러프하게 쫙 쳐놔요.
그래서 목적 진술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내가 뭐도 알고 싶고, 뭐도 알고 싶고, 뭐도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지 유형을 결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지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대체 뭐로 할 건데, 조사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봤던 대표적인 4개. 전화조사할 거야? 아니면 온라인 조사할 거야? 대면할 거야? 이러한 방법들. 그 방법에 따라 예산도 달라지고 지금 질문지도 어떻게 구성할 건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를 하거나 또 이메일, 팩스 뭐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질문지의 문항 수도 그리고 뭐 질문 순서라든지 혹은 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전화조사 같은 경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서 질문지의 양이 대략 나온다면 이제 개별 문항을 결정해야 돼요. 개별 문항 하나하나는 하나의 문항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문항이 여러 개의 변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문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야 그 문항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문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금 고려해야 될 점이 이 문항이 꼭 있어야 되는가? 라는 거. 이 문항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그걸 실제로 분석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답자가 과연 응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응답자가 경험한 내용인지 혹은 응답자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 설문지로 뭐 기억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 기억을 하게 이제 보기 문항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답자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응답자가 응답을 할 때 정말 뭔가를 막 자기가 그냥 쑥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사업체 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재무 정보와 관련된 것을 그냥 뭐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예요? 이러면 대충 응답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봐요. 매출액, 감가상각비, 뭐 당기순이익 막 이런 걸 막 물어본다. 그럼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막 그 회사 정보를 찾아봐야 되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죠. 뭐 얘기해주기도 싫고 또 찾기도 귀찮고 이렇게 되면 그냥 무응답으로 그 각각의 항목을 무응답으로 막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응답자가 노력이 많이 든다면 그런 것을 이제 제공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응답자가 또 알고는 있으나 응답하기 싫어하는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전 문제, 뭐 가족 생활이라든지 뭔가 좀 대답하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응답을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응답하기 용이한 문항 사이에 살짝 끼워 넣는다. 그 행위가 비정상적이 아님을 알려주면서 조사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한테 흡연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해도 응답하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흡연율이 뭐 한 50%가 넘는다더라고. 너무한가요? 네.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님을 알려준다든지 행위 주체를 타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혹은 객관식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아? 이거보다 낮아? 이 정도로만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문항수. 필요한 문항수를 하나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금 교재에서 나오는 대로 이 제품을 왜 샀어요? 라고 했을 때 인지 경로와 이 제품의 속성은 다른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다 보기 문항으로 다 해놓죠. 뭐 광고 때문에 알게 돼서 뭐 누가 쓰는 거 보고 좋아서 이런 건 다 인지 경로거든요. 근데 속성은 얘가 뭐 예뻐서 뭐 나한테 뭐 기능이 필요해서 무슨 기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 문항이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막 하나로 왜 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인지 경로와 속성의 보기 문항을 같이 그냥 나열해서 문항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항이 분리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또 질문 유형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주관식으로 할 것인가 객관식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답식이 있고요. 자유응답식이 있어요. 사실 주관식은 이제 개방형이고 객관식은 폐쇄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도 단답식은 쉬워요. 비교적 단답식은 괜찮은데 이제 서술식, 자유응답식이긴 하지만 서술식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색깔은 뭐야? 라는 걸 주관식으로 물어본다면 누구나 그냥 쉽게 얘기하는 단답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뭐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라는 거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걸로 제일 처음 주관식 문항으로 단답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떠오르게 하는 거. 뭐 어떤 제품을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뭐 이런 것들 비교적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뭐 너 이거 별로면 그 이유를 좀 써봐. 뭐 개선 방안이 뭐야? 뭐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진짜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관식 질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이제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서술형 질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무응답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탐색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관식 문항이 특히 서술형 문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듣고 자기가 기술하면 바이어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녹취를 하게 되고요. 또 집계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항은 좀 학력 수준이 높거나 뭐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귀찮아하는 사람은 없음, 뭐 모름 막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을 이제 서술형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자 할 때 그럴 때 서술형 문항을 많이 써놓게 됩니다. 응답 부담이 되게 많은 문항이라서 설문제 많이 넣으면 싫어하죠. 응답자들이. 네, 그래서 뭐 평균 길이가 객관식 질문의 3배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문답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표현이 좀 많게 되지만 이게 좀 아이디어라든지 뭐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열심히 써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건 객관식이죠. 우리는 객관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객관식은 누가 어려울까요? 바로 설문지를 만드는 연구자가 어려워요. 보기 문항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질문에서는 설문지 만드는 사람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주관식 질문으로 해놔버리면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객관식으로 만들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뭐 2번 뭐 보기 문항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은 설문지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응답한 사람은 좋죠.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보기 문항을 나열하는데 보기 문항을 개발하는데 보기 문항이 모든 범주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범주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그럼 매일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범주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서술형 문항을 객관식 보기 문항으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타라는 것을 이제 자유롭게 쓸 사람은 쓰라고 하나 더 남겨두기도 하죠. 어쨌든 얘는 보기 문항이 쭉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 처리하기도 좋아요. 1번 응답한 사람 30%, 2번 응답한 사람 20%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객관식 질문으로 많이 하고요. 물론 주관식 질문 같은 경우도 코딩을 해서 비슷한 응답 길이는 몇 %인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객관식은 바로 되니까. 그리고 문항을 제시할 때 객관식 문항을 제시할 때 단답식인지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건지 순위를 선택하는 건지 1순위, 2순위 혹은 해당되는 거 다 선택하는 건지 혹은 이 중에서 순위는 없이 복수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때는 태도나 의견을 물어볼 때는 딱 하나만 안 물어보고 1순위, 2순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물어볼 때가 많고요. 아니면 어떤 쭈루룩 나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선택하게 해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객관식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객관식 질문은 어떤 보기 문항이 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해요. 추천이 뭐냐면 이 중에서 골라라고 내가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거를 이 사람들이 응답자들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면접원이 잘못 적는다든지 그런 바이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또한
이 추천을 보기문항을 나열하면 그 보기문항의 순서에 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소에 늘 뭔가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막 설명을 주면 보통 이제 앞에 쪽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뒤에까지 잘 안 읽어요. 보기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온라인 조사나 이런 때는 돌리죠. 보기문항을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자가 어떤 특정한 앞부분을 찍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객관식 문항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면 뭐 예, 아니요. 우리가 이분식 문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항 선택 여러 개 중에서 복수를 선택하는 경우, 또 나열식 질문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나열을 쭉 해놓고 뭐 하나, 뭐 순위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경우, 또 평정식 질문 보이시죠? 평정식 질문은 우리 리커트 척도처럼 1, 2, 3, 4, 5 척도형 문항이죠. 척도형 문항.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평정식 질문이 유사한 보기문항이 다 이제 1, 2, 3, 4, 5가 다 똑같다라고 할 때는 행렬식으로 이제 어떤 설문지 상의 공간을 좀 축소하고, 또 이제 얘네들이 연관이 있는 질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레스토랑 서비스 만족도 평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전부 다 5점 척도로 평가할 거고, 1, 2, 3, 4, 5가 동일한 그 평가 척도에 의해서 한다. 그럼 이렇게 행렬식 문항으로 가는데, 뭐 단점은 이렇게 3, 3, 3, 3, 3, 3, 4, 4, 4, 4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항의 특수한 형태로 이분식 문항이 있죠. 제일 좋죠. 예, 아니요. 그렇죠? 이분식. 객관식의 특수한 형태 이분식. 주로 예, 아니요. 자, 그런데 이분식 문항은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안 쓰냐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꼭 이분식 문항에서 예, 아니요 이외에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이분식 문항을 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 이거 여기 가본 그 나라 여행 가본 적 있어? 라고 하면 있어 없어 두 개로 나오는, yes, no로만 나오는 그런 문항이 아니고서는 이분식 문항은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될 건데 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출시도 안 됐는데. 그럼 예, 아니요로 이분식 문항으로 질문하면 예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보가 감소하는 편이죠. 예가 70%였는데 실제 사는 사람은 6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보가 감소하는 바이어스가 있고요. 아니요 라고 했는데 살 수도 있어요. 그쵸? 나중에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는 30%였는데 실제로 산 사람이 40%가 됐어요. 아니, 실제로 안 산 사람이 40%가, 뭐 해야 되죠? 실제로 안 산 사람이 20%가 됐어요. 그럼 정보가 30%에서 20%로 감소하는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yes와 no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경우 말고는 이분식 문항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가봤냐? 뭐, 너 이 지원을 뭐 받았냐? 뭐, 이런 것들. 너는 뭐,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없어? 이렇게 반드시 yes, no 아니고서는 이분식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식 질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둘 다 선택이라든지 예, 아니요 이외에 모름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은 예, 아니요 말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분식 질문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조사 용어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뮤카 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보통 누가와 언제라는 것을 잘 헷갈리는데, 누가는 보통 응답자 자신인 그 용어가 가장 좋고요. 또 그 언제라는 게 되게 모호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최근에를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제라는 말이 모호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뭐 최근 6개월 동안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요. 또 주관식과 객관식 선택해야 되고, 긍정으로 물어볼 것인가 부정으로 물어볼 것인가도 선택해야 되는데요. 긍정으로 물어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5점으로 했는데 불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강도가 좀 달라서 이제 문항 자체를 긍정이냐 부정이냐 혹은 그 두 개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용어, 모호한 질문은 회피하고 유도 질문도 해야 되고 일반화가 아니라 누가는 응답자 자신일 때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응답하기 쉽지 않은 혹은 주제가 바뀌는 질문이라면 자,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브릿지를 넣어요. 중간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 용어가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두 가지가 뜻이 비슷한데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잘 모르겠으면 용지 분할로 앞쪽에서는 A라는 용어, 뒤에서는 B라는 용어를 쓴다 등등의 기본적인 이제 설문지를 구성하는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조금씩 6단계인 질문 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